예, 두 분 토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한수 교수님, 한중 FTA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얼리 하비스트와 번협상 그리고 추가 협상이라는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정한호 박사님, 한중 FTA에서는 상품뿐 아니라 비관성벽, 투자, 서비스 자유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한 분당 7분 내지 8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첫 번째 세션이다 보니까 그 한중 FTA가 과연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논쟁거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FTA에 대해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게 1990년대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FTA 논의가 본격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 동남아라든지 혹은 중남미, 또 유럽 이런 쪽에서는 FTA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전반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또 개방, 경쟁 이런 게 굉장히 당연시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FTA가 확산되고 그것이 체결되고 뭔가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제 한 10년 지나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FTA라고 하는 그 외교 무대에 뛰어들었는데 뭔가 예상만큼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는 낯선 영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반대도 심했고 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세계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FTA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장밋빛 미래만 줄 것이냐에 대한 그 의문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한중 FTA 같은 경우는 한EU나 한미와 달리 바로 우리나라 옆에 붙어 있고 또 그 단순히 농산물이나 이런 일부 업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 부분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나라와 FTA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한중 FTA는 이게 제조업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자리를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나 혹은 이제 협상단에서는 좀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한미나 한EU FTA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대규모 국가들 또는 선진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갖지 못한 어떤 경쟁력,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우고 또 새로운 그 어떤 경쟁력을 이런 경쟁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의 FTA는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변화 속도입니다.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그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또 이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2011년의 중국과 2020년 혹은 2030년의 중국은 굉장히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세우고 만드는 그런 어떤 FTA 전략들 혹은 FTA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과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유효하고 우리 경제 주체들한테 충분한 어떤 안정감 그리고 좀 불안감을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생산 분업 구조에 대한 재검토일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LG그룹도 역시 그 LG전자나 화학의 공장들을 중국이나 동남아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공장들이 이제 그쪽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거기서 수출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익들을 내고 있지만 과연 이런 생산 분업 구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지
또 이런 생산 분업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FTA라고 하는 것이 또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의 FTA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와의 FTA는 현재 어떤 제조업 기반의 생산 분업 기반의 FTA보다는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이라든지 혹은 중국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이제 농업을 우리가 한중 FTA에 굉장히 큰 피해 산업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산물만을 놓고 보면은 그 지적이 당연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부유층 혹은 이제 고소득층의 어떤 기호 변화나 선호 변화를 생각한다면 농산물의 새로운 그 부가가치들이 더해지는, 예를 들면 굉장히 깨끗한 농산물, 뭐 믿을 만한 유기농 제품, 이런 거는 중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그런 어떤 새로운 영역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한중 FTA에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최적의 그 FTA 파트너 국가입니다. 일단 거리도 가깝고 문화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산업 구조도 상당히 보완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어떤 그런 이점들을 잘 살리면서 우리에게 그 좀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가장 한중 FTA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부분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투자와 비관세 장벽 부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중국은 그 이 투자나 비관세 장벽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중국이 FTA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통 큰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면서도 투자 자유화나 그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기억해둬야 할 것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그 지만수 박사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그 양보를 할 때는 굉장히 주저하지만 대신 그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세안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명시적으로 양보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 연장을 해준다는, 유예를 해준다는 식으로 그 양보와 비슷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고스란히 그냥 공짜로 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뭔가 다른 반대급부를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과연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반대급부를 제공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좀 사회적 공감대가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지만수 박사님 말씀하신 그 이제 세 가지 단계 중에 그 이제 조기 수학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 목적들이 요즘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 외교적인 요인에 의해 그 FTA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이것이 얼마나 폭넓게 FTA가 체결되고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보다는 단순히 이것을 성공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굉장히 그 바이너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일단 기본 협상을 해놓고 점차 이걸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쉽게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창상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앞에 두 분 발표한 내용들이 둘에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옆에서 토론해 주신 김영주 박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먼저 원칙적인, 그러니까 그 한중 FTA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두 분 그 발표자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히 코멘트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한미 FTA 비준이 완료된다면, 이제 한중 FTA, 우리 남은 이제 FTA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내에 있는 그 한중, 한일, 뭐 이런 그 한중일, 이런 FTA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EU나 이제 나프타나, 뭐 아세안, 뭐 GCC 이런 그 지역 통합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FTA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같은 영내 국가 간에 그 장벽을 이제 낮춰가지고 교역을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뭐 경제학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한중일 차원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제 FTA가 있어야 되고, 이제 미싱 링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핵심이 또 한중 FTA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수출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중국에 계속 지금과 같은 그 수출을 유지를 하려면 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를 우리 수출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한계 상황에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뭐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그 대중교육의 한 70% 가까이가 이제 가공무역인데, 이제 중국이 지금 정책 기조를 바꿔서 그 가공무역 비중을 점차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와 FTA를 체결하자는 중국 측 요청을 계속 거절할 때, 우리 이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과연 어떤 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미국, 일본, EU도 지금 다 우리 그 경쟁국들도 다 중국을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보니까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지금 480개가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쟁국들에 앞서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 선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중요한 쪽에 FTA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유리할 거냐. 나중에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원할 때 체결해서 우리가 협상 이익이나 이런 걸 더 크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지 교수님께서 역시 뭐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 국내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한중 FTA 그 추진 의미나 그 필요성, 그다음에 한중 FTA 그 쟁점이나 대응 방향을 아주 명쾌하고 그 설득력 있게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중 FTA를 개시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협상할 때 참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코멘트라면 코멘트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중 FTA는 이제 투자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아주 그 포괄적인 그런 FTA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품이나 그런 분야보다도 이제 서비스나 투자나 규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또한 비관세 장벽,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 높은 수준의 FTA만을 계속 고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하면서 국내 그 농업이라든가 중소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그 민감한 분야를 모두 다 보호할 수 있다는 거는 보호할 수 있을지는 제가 좀 자신이 없고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 측도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그 반발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 측도 우리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한다면은, 그 자국 업계의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홍콩 등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지역들하고 그 지역이나 국가하고 맺었던 방식,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조기 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특수 관계가 아닌 우리하고도 그런 게 유효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정원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중 FTA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분야가 이제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데, 진출하는데 그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투자 장벽 해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뤄주셨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협상이 개시가 된다면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협상 대응 방안은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FTA가 가시화 됐을 때, 그때 이제 관계부처하고 우리 업계하고 이런 관계기관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런 그 좋은 그 대응 방안, 그 협상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황인상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의 황인상입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가 한중 FTA, 그 다음에 한일, 그 다음에 한중일 FTA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해서 FTA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 FTA에 대한 그 관심이 요새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FTA 정책 측면에서 이미 한중 FTA 문제는 이미 EU가 7월 1일 날 잠정 발효를 했고, 또 지금 미국과 이제 비준이 계속 추진 중인 상황에서 EU와 미국이 이제 비준 문제가 끝나고 발효가 되면은 이제는 한중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한 6년 동안 한중 FTA는 민간 포함해서 공동 연구가 지속이 되어 왔다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정부 간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공동 연구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개시를 하기 이전에 또 하나의 트랙을 두어서 정부 간 사전협의, 민감성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정부 간 사전협의를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어쨌든 중국이 우리 제1의 교육 상대국이고, 또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는 우리 글로벌 FTA 네트워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필수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 내수시장 선점 효과라든가 또 대만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의 대응,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동아시아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양자적으로 그간 92년도에 이제 중국과 국교 수립이 됐습니다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야말로 또 다른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 동아시아 통합 노력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번 계기에 한중 FTA가 또 이런 동아시아 통합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위상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중일 FTA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려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특히 농업에 있어서 민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도 정상회의 시에 민감성에 대한 사전 협의라는 트랙을 놓은 이유도 사실은 농업 등 여러 민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놓은 건데, 제가 협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크게 한중 FTA 중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민감성 때문에 과연 FTA를 한다면 시기를 언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여러 개의 한중 FTA 총리를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원자바오가
그 텐진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한국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정상회담 계기를 통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FTA 요청을 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정치적 외교적인 고려에 의해서 FTA 상당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기를 너무 늦추면 늦출수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내년의 경우에 중국 정치 지도부가 이제 대부분 교체를 하는 상황에서 주의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실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한중 FTA가 비준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FTA가 죄송합니다. 한미 FTA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 한중 FTA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범정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중 FTA는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미국과 EU와 같이 우리가 뭐 농업을 90% 이상 개방을 했습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개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 현실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 FTA를 추진한다는 그런 정도의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우리 그 투자 부문 투자 자유와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에서 그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그 입장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FTA를 이런 민감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과연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지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또 아주 그 크리에이티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면적인 조기 수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민의 우려를 좀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서로 이익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또 저희가 사실 협상 과정에서 이전에 그 2005년도에 아세안하고 또 FTA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이제 협상을 개시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일반 트랙하고 민감 트랙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민감 트랙에서 또 일부 아주 민감한 부분을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초민감 품목은 아예 양화 제외를 시켜버리거나 아예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이프가드 등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감한 부분을 협상 개시 이후 또는 뭐 그 이후나 이전이나 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화 협상을 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한중 FTA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저희가 그 FTA 체결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이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정부로서는 이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관심을 다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있으신 분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 두 분 주제 발표자들에게 대해서 혹은 또 정부에서도 토론자들이 나와 계시니까 하실 말씀, 질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견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에 저는 연구위원 박은규라고 합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들, 좋은 자료 봐가지고 뭐 좋은 칭찬의 말씀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좀 미흡하거나 앞으로 좀 이런 점이 좀 나왔으면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분야별, 이 업종별 이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건데 이 분야별 이 형식하고 발표 형식하고 이 내용이 이게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가 없다. 가령 기본적으로는 그 현황이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스와트 분석을 해서 최소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위기는 뭔지의 그 기본 틀이 좀 생략이 된 좀 중구난방으로 좀 흩어져 있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을 결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중 간의 어떤 당사자 간의 장단점, 당사자 간의 약점과 강점 이 부분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자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고 또 FTA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손해볼 수 있지만 또는 이익 볼 수 있지만 전체 업자 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때는 이익을 보지만 부품업체는 손해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미국하고의 FTA라든가 다른 국가의 FTA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은 손해보는 것도 중국하고 이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과 중국의 당사자만 가지고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다자 간에 좀 폭을 확대해서 그걸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판단하기 좋았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 또 하나는 한국도 무역의 로드맵이 있고 중국도 로드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데 이러한 농업이라 각 분야별로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앞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떠한 축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도 나가고 한국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체결할 가능성이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판단적인 그러한 조금 거시적인 측면이 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여주면 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발표자님들께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와 질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한 분당 한 2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 교수님. 무역액의 70%나 80%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전면적 소비 수확이 사실 가능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지적해 주셨고 있습니다. 중대만 경제협력 기본협정의 경우에 500개 품목 한 17%, 20% 정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더 확대하는 건데 뭐 특수관계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한국에게 이제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구조가 이제 조기 수확을 많이 얻어내서 전면적 조기 수확으로 가는 게 본협상의 부담도 줄이고 국내의 어떤 민간 부분의 피해도 사실상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FTA를 하자고 말하자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제시해서 얻어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더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본 적이 없고 중국은 여러 번 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없고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 학자들의 얘기를 FTA 정책을 담당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다. 다만 그 전면적이라는 것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7, 80%에 대해서 중국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동의하지는 거기까지 이제 다 동의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조기 수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중국도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중요한 지적인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쉽게 넘기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보충 협정을 통해서 좀 많이 얻어내자. 특히 이제 투자 서비스 분야 그 외에 비상품 분야들이 될 텐데요. 근데 그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또 나오겠느냐? 그냥 뭐 여전히 잘 안 열어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 중국의 FTA는 이제 뭐 선진국들이랑 안 맺었지만 투자 서비스 분야를 논의하는 장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즉 중미 간에는 미국은 중국한테 경제 전략 대화라는 것, 전략 경제 대화라는 걸 하고 있죠. 이제 그 전까지 매년 2차례씩 모여서 최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매년 중미 간의 경제 협력 논의를 하는데. 전략협력 논의도 하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제들이 FTA의 비상품 분야의 의제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아주 협상의 형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얻어낼 걸 미국이 얻어내는 또 중국이 미국한테 얻어낼 걸 얻어내는 그런 논의를 매년 2차례씩 훨씬 FTA 협상 단위보다 더 고위급에서 하고 있고 EU도 그런 유사한 구조를 중국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즉 사실은 FTA가 상품 분야에 관한 어떤 중요한 이제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간과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지속적인 논의 기제는 특히 중국의 서비스 투자 분야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이미 시작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충 협상 형태를 통해서 이걸 좀 우리도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EU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미국, EU는 중국과의 어떤 큰 전략적 거래의 틀 속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우리는 FTA라는 틀을 통해서 그걸 얻어낼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만 우리가 중국하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굉장히 거기에서 모든 딜레마가 있었는데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하느냐 낮은 수준으로 하느냐는 어떤 문제랑 직결되냐면은 FTA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충격을 좀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랑 연결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자니 충격이 크고 효과를 좀 뭐 줄이자니 충격은 작겠지만 경제적 효과가 작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방 이익을 최대화하는 문제하고 민간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대립적인 걸로 바라보고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이 문제를 좀 분리해보자. 그래서 아까 이거를 이 트랙으로 이제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세안 협상에서와 같이 이걸 시기적으로 구분한다면 트랙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구분하자는 게 이제 전면적 조기 수학을 가지고 개방 이익은 이미 극대화해 놓고 그다음 민간 분야를 천천히 논의하는 형태로 오히려 가보자라는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다 이걸 푸는 방법은 이 두 개 문제를 이 딜레마로 만들지 말고 띄어내놓고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만 아까 이제 트랙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시기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해결하든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시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야 이 FTA 추진 동력이 점점 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이 이미 실현된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진 동력이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미국에서는 FTA 협상을 할 때 이 의회가 굉장히 이제 많이 간섭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간섭을 하는 그 기저에 있는 논리는 뭐냐면 FTA는 사실상 관세에 관한 논의입니다. 관세를 깎아주는 문제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문제다. 즉 관세가 깎여지면 FTA를 통해서 깎아주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다른 데서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의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한중 FTA를 할 때는 이 관세 수입의 감소라는 문제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국세 수입이 뭐 177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만 관세 수입이 한 3조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국같이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랑 FTA를 할 때는 사실은 3분의 1의 교역을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관세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1조 정도인데 1조는 우리 국민적으로 뭐 논란이 되는 예를 들어 종부세의 전체 규모랑 같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FTA는 수출 기업한테 간접적으로 사실은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그랬을 때 그 깎아준 부분을 어디서 또 더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생략돼 왔는데 중국화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그 관세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지금부터는 조금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좀 FTA 문제를 그냥 우리의 국가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FTA가 갖는 국내 어떤 분배적 함의에 대해서도 또 분배적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발표 순서를 기다리면서 지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 비관세 장벽하고 투자 문제가 지 박사님이 제시하신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마도 앉아가지고 생각하기에 2단계에서 3단계에 다 걸쳐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로 이런 점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투자나 비관세 장벽 분야가 굳이 우리가 뭐 높은 단계 FTA를 원한다 안 원한다 이렇게 정해 놓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이제 중국이 해왔던 그동안의 그 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일단은 어려워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 박사님께서도 미중 간 전략경제 대화 얘기하시고 EU와의 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중국이 지금 해왔던 몇 개 FTA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나 비관세 장벽 분야를 또 안 한 적은 없거든요. 점점 가만히 보면 2003년 이후에 FTA를 계속 축적해 오면서 점점 더 이런 분야를 비록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 내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상징적이지만 좀 더 들어갔고, 서비스업 개방도 조금 더 넣었었고, 싱가포르에서 더 들어갔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투자 협정을 애초에 그 FTA 협정을 한 5, 6년 이후에 또 투자 협정을 보완적으로 또 FTA 투자 협정을 또 보완적으로 하고, 물론 한계는 있지만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국의 FTA 정책이나 그 정책이나 그 행태를 보면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크게 제시해 놓고 부분 우리가 이제 설득 가능한 정도까지 제시해 나가면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 어렵기만 하지도 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렵기만 하지는 않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한 또 그 FTA 전략도 뭐 필요하겠고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저 수산분야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세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왕 질문을 해주셨고, 여기 또 정부 관계자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 조창상, 우리 통상경제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수산 분야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예, 선생님께서 그런 그 우려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앞으로 협상에서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할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정부가 어떤 지금 뭐 대응 전략을 만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서울대에 계신 임정빈 교수께서 임정빈 교수 개인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그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저거 하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아직 협상이 이제 한중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가 뭐 국내 보안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한다는 건 좀 상당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한중 FTA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도 그렇고 뭐 한EU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 이제 관계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 조사나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합당한 그 국내 보안 대책, 피해 보존 대책, 또 경쟁력 강화 대책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 다른 FTA에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수산 분야가 늘 이 농업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좀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산 분야에 좀 독립된 주제로 좀 분리를 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자,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진 2, 3세션에서 또 개별 품목별로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